강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까칠함도 갖춰야 한다. 기억하자.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책입니다. 무엔거 지음 최인의 옮김 세멘 파커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저자 무엔거는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심리 전문가이다. 글로 영혼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순하고 착해 빠진 무골 호인들에게 위로보다 직설을 날리는 사람. 한때는 그도 배신당하고 오해받을 때마다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남들 비율을 맞추며 어떻게든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애썼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심리 연구와 상담 치료를 해온 결과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심리 처방을 가장 자주 내리게 됐다. 이야말로 초연하고 원만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이들의 은밀한 심리를 낱낱이 까발린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30가지 매력적인 조언을 건넨다. 원칙 없는 질낮은 선량함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이 명확한 가시돋친 선량함을 권하는 냉철한 생존 지혜서이다. 아마존 중국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대만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며 출간 즉시 6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책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어. 챕터 2.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챕터 3. 지나친 헌신은 헌신짝의 지름길. 챕터 4. 신경 끄고 살고 싶다. 챕터 5.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자존감, 그래도 자존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뜻대로 사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도 않은 사람. 살면서 그나마 획득한 통제력과 소유물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협하면서도 항상 고통에 시달린다.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근원은 자존감을 상실한 데 있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자연히 무엇을 고집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노력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을 따르거나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해서 살아가게 된다. 때로 우리는 현재 당면한 환경과 반드시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화목하든 화목하지 않든 가정을 지키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원하든 원치 않든 몇몇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장면 하나, 당신은 아내의 행동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득불 참는다. 당장이라도 이혼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같이 살며 그녀의 끝없는 잔소리와 원망을 견딘다. 장면 둘,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당신은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과 함께 산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남자에게 시집온 자기 혀를 깨물고 싶고 당장이라도 헤어져서 내 살 길을 찾고 싶지만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고통을 참고 살아간다. 장면 셋, 당장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힘든 업무와
까탈스러운 몇몇 동료의 행동을 참는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싫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또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원 전철에 꾸역꾸역 자신을 우겨 넣는다. 제발 지각만은 면하길 바라면서 우수상은 못 타도 근속상은 타는 직원이 되길 바라면서 장면 넷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철밥통이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직업을 선택한다. 사실 내 인생이 남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고생한 가족을 생각해서 싸우기를 포기한다. 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은 바로 누구누구를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은 현 상황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문제는 그때의 심리 상태다.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원망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자기 인생에 충실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가 자존감을 상실한 보통 사람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자아추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핑계를 찾아서 현실에 주저앉는다. 같은 이유로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엄두도 내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겁내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만 해도 평생 40여 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다. 그러다 35살이 돼서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마침내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이다. 진정한 자아를 인지하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단 한 걸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손익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손해가 더 큰 쪽을 피해가며 살아왔다. 여태껏 답답함과 허탈함을 어떻게든 참아온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는 데만큼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큰 청년이 있다고 하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려 한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도 세간의 평가도 진짜 원인은 아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위해 온전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을 참는 경우도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착한 아내고 훌륭한 어머니 같지만 사실은 나약할 뿐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고 혼자서는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 자식에게 설명할 일이 겁날 뿐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남편을 떠나면 그나마 가진 것마저 깡그리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우를 견디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미래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동안 삐걱대는 동료와의 관계를 참는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결과다. 비록 괴롭기만 한 직장 생활일지라도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당장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판단 역시 한몫했을 테고 말이다. 다시 말해 일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자아성취의 기쁨을 금전, 안락함과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당신을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고통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종류의 분노는 자기 보호적 반격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는 이 반격이 향하는 곳이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 눈에는 단순한 분풀이나 성질 부리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보자. 한 회사의 회장이 아침 대바람부터 부인과 크게 싸우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출근했다. 그때 마침 최고 운영 책임자가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회장이 짜증내며 말한다.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하고 대체 돈 받고 하는 일이 뭐요? 난데없는 질책에 황당해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때 직속 부하 직원이 어떤 일로 지시를 받으러 왔다. 최고 운영 책임자는 회장처럼 짜증내며 말했다. 내가 이런 일도 해결해줘야 해? 자네들은 왜 스스로 머리를 굴리질 않나? 알아서 생각해봐. 갑자기 혼이 난 직원은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는다. 우울한 채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막 앉으려는데 아들이 수학 문제를 가르쳐달라며 다가왔다. 그는 대뜸 화냈다. 퇴근하자마자 귀찮게 할래? 저리 가. 아이는 아빠의 이유 모를 화풀이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다. 그래서 잔뜩 풀이 죽어 나오는 길에 하필 평소 예뻐하던 고양이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마침 분풀이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아이는 고양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아이 짜증나. 나 기분 나쁜 거 안 보여? 울긴 뭘 울어. 저리 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이다.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는 전형적인 예 같지만 사실은 고통으로 발생한 억누를 수 없는 자기 보호적 반경이 약자에게 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만약 나의 타격력이 내게 타격을 준 상대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직접 반격을 가한다. 그러나 나의 타격력이 상대보다 약할 때는 직접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향한다. 전혀 상관없는 상대에게 이른바 분풀이 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당신이 좌절감을 느낄 때 한편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공격적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을 쉽게 초조해지고 화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은 피해자라는 억울함과 수동적인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모습이 된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변화를 위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대로 세상 역시 당신을 정의한다. 나는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정말로 세상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둘째, 고통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다. 무시당하고 손해 입고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의 감정이 오히려 자존감을 자극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성장을 돕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단지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얽매인 채 살아갈 뿐이다. 단번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자의식이 억압받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늘 불안하고 분노한 심리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거쳐 안정된 행복을 쟁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공격에 대해 강인한 포옹력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공격해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자아실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타격과 상처가 와도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내가 아는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수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다. 수 자체가 반영하는 본질 중 하나는 경계다. 1 더하기 1은 2는 완전히 똑같은 것 2개가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경계가 가진 어떤 사물 2개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피차 간의 구분이 없다면 숫자 1과 숫자 2는 수 본연의 의미를 잃고 만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2장의 이파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완전히 같은 가치관을 가진 2명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 환경과 교육 배경이 다르고 읽은 책이나 만나온 사람도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연히 신념체계나 문제를 보는 시각, 해결 방법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남과 나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반면에 이러한 경계의식이 희미한 사람은 남과 자기 자신의 행동에 차이가 보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며 묻는다. 일을 왜 이렇게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워낙 익숙한 탓에 각자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차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항상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종 정도가 지나치게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우를 범한다. 중국 작가 루신이 그려낸 아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예다. 석자 세치쯤 되는 나무 판자로 만든 의자를 미장 사람들은 장의자라고 불렀는데 성한 사람들은 긴 걸상이라고 했다. 그때마다 아큐는 속으로 성한 사람들이 틀렸다며 비웃었다. 또 미장의자는 대구튀김 위에 팔을 반치 길이로 썰어 얹은 반면 성안에서는 팔을 쫑쫑 썰어 얹는 것을 보고 또 생각했다. 그건 틀렸는데 참 우습구먼. 실제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큐처럼 종종 우스운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 일, 남의 일, 하늘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일은 아예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있고 남의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결국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경계의식이 취약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자아와 세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하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계의식이 모호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가 아는 정보를 수시로 마음대로 남에게 전달하려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장황하기만 한 글을 시시때때로 올리는 식이다. 심지어 이들이 쓰는 글은 대개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명이나 진지한 사유 없이 자극적인 예를 동원해 편향된 관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남들은 절대 모를 것이라 단정하고 별 필요도 없는 정보를 퍼나르기도 한다. 사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배운 것이 옳고 좋으니 너도 마땅히 배우고 동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 영화 송곳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집에서 권위적인 부모가 새 자녀에게 여러 가지 단어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울 단어는 바다, 고속도로, 하이킹이야. 바다는 가죽 소파의 일종이야. 피곤하면 바다에 앉아서 쉴 수 있어. 고속도로는 아주 강한 바람이지. 하이킹은 매우 단단한 목재를 뜻한단다. 영화 속 부모가 이처럼 단어의 뜻을 엉뚱하게 가르친 이유는 오직 하나, 자녀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함이다. 개인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복제 불가능하고 절대 타인과 유사할 수 없는 체험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시 절대 유사할 수 없는 인지체계를 세운다. 그렇다 보니 타인에 대해 추측하고 숙고하고 평가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좌표에서 출발하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도 나름의 체험 스펙트럼이 있으며 나와 전혀 다른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상대의 감정과 인지체계를 결코 세밀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가 비롯된다. 대다수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데도 평범 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지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모순의 종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심이 엄청난 동시에 자기 비하감도 엄청나고 눈은 높은데 실력이 없으며 안목이 좁으면서 이상만 높은 데다 이중잣대도 모자라서 삼중, 사중, 심지어 다중잣대를 휘두른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들이대고 또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들이댄다. 경계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선택도 잘 존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이 자기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담까지 떠안는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위해 부담을 떠안는 만큼 남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친밀한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지면 된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아 경계를 확립하며 독립적인 성장을 완수하는 것,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의식체계에 내재화된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의식체계를 해체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익숙해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고방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아마 이런 과정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사고와 행동 방식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일이 말처럼 쉬울 리가 없다. 그러나 미래에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조언하는 내용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건하는 방법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 친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즉,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는 굳건히 밀고 나간다. 둘, 시시때때로 자신이 가진 관성적 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 본다.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서 금세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장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는 일 역시 금물이다. 셋, 잊지 말자. 뛰어난 사람이란 무의식 중에도 더욱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넷, 오해와 몰이해는 어차피 감내해야 할 일상적 현상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남에게 매달리지도 남의 비율을 맞추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라. 다섯,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기억하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갑자기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병을 얻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당신이 우물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망에 빠져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게 답이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지 왜 비가 내리느냐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섯, 거절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자.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 떠안기 마련이다. 일곱, 지나치게 오지랖을 펼치지도 말고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말자.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나와 무관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필요 없다면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여덟,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 실망과 절망이 무엇인지 철저히 경험해보고 싶다면 남의 손을 빌려도 좋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내게는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멋대로 간섭해도 좋다. 원망하지 않는 삶. 대다수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의 날씬한 몸매가 부러우면서 말로는 너무 말랐다, 좀 많이 먹으라고 한다든가 자기도 심각한 유리심장이면서 남에게 사람이 대범해야지, 세상에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라며 훈계하는 모순쟁이 역시 적지 않다. 남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마다 갈팡질팡해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또 남의 말만 듣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굳이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결국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법이다. 문제는 그렇게 만났다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을 한다.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래? 라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상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최고의 부호 리카싱은 매우 신랄하게 말했다. 당신은 왜 여태껏 성공하지 못했는가? 되는 대로 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발전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죽어라 체면만 차렸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채 눈치 보면서 무조건 고분고분 따르고 자기 주장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가 그랬듯이 그저 적당히 일해서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나중에 늙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 외에 다른 인생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아둔해서 주어진 일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가만히 앉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잡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잡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비하에 빠지고 툭하면 뒷걸음치고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데다 특별한 기술도 없으면서 한 줄 아는 것은 무력 행사뿐이니 무슨 수로 성공하겠는가.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데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않으면 갈수록 불만만 많아지고 성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불만을 품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귀속되어 신체적 자주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한 괴롭힘 속에 고통당하다가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야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단순히 자기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알아서 숙제를 잘하길 기대했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랐는데 까맣게 잊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 며느리가 살림을 잘 꾸리면 좋겠는데 아들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는 모두 남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원망으로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희망이 좌절됐을 때 역시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 아내를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박사 공부까지 시켰는데 보답은커녕 이혼을 당한 남편이나 평생 남편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아내가 느끼는 감정은 결국 같다. 사랑받고 감사받고자 했던 희망이 깨진 뒤 남는 것은 깊은 원망뿐이다. 우리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에게는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 맞은편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와 나는 전혀 친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웃집 아저씨가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알고 지낼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집 아래 마트에서 일하는 주인이 게으름을 피우든 말든 내 감정 상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마도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애인의 몇몇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불만이 생긴다. 직장 동료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줄 때도 속에서 원망이 솟구친다. 심지어 택배가 늦거나 옷이 작아졌거나 칼이 잘 들지 않거나 눈길이 미끄러워도 화가 난다. 이유는 하나,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연하게 불만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우리의 현 상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나도 잘 알고 당신도 잘 안다. 그러니 불평, 불만이든 원망이든 이제는 고이 접어 한편에 미뤄두자. 또한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툭하면 지적하고 성질내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자. 이런 사람은 부정적 기운이 넘쳐나서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불쾌감이 전염된다. 게다가 이들은 당신을 자기 감정에 끌어들이려고만 할 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추워도 없다. 수습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일을 잃기 전에 질책하고 원망하기를 그쳐라. 다 잃은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바라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또 자신의 행동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자꾸 불러온다면 역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 영화든 드라마든 주인공이 쉽게 행복해지는 스토리는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도 행복은 그리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행복으로 향하는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한다.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의지를 가지고 고통의 과정을 끝까지 견뎠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만족과 감동을 느낀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잔인한 현실은 우리가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가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반대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할 수조차 없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하늘의 돌보심에 감사할지 운명의 불공평함을 원망할지는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